제가 저희 조언 중에서 제일 역량이 없다 보니 매일 처음 부분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회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시인, 작가분 다수 계십니다. 저한테 큰 실망을 하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백이종군 부분을 맡았습니다. 이 백이종군이 첫 번째 됐고 이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은 주차 하나 띄워가지고요. 잠깐만. 이순신 장군이 두 번째로 백이종군을 하게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순신 장군의 실현과 내면의 자세를 조명하는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산도 생활 막바지인 정윤현, 전후의 음모가 두 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는 원균과 서인 세력, 즉 내부 세력이죠. 그리고 외적입니다. 원균의 서인과 합세한 비방은 결국 당제가 결부되어 조정 여론, 그리고 자주성을 갖고 국정을 통치할 능력이 없는 선조까지 이순신을 내치게 만듭니다. 명가 외의 강화교수 실패로 도요토미의 이순신 몰락을 위한 간첩을 활용한 애적의 야간 개최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떨리네요.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떨리네요. 네.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물 거역하면 난 죽겠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명의 출처를 신뢰하지 않았고 왕명을 따를 경우에 수군이 폭망한다는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왕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에 직면한 이순신은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결국 옥에 갇힌 지 34일 만에 백이종군 하라는 명령을 받고 옥문을 나오게 됩니다. 이후 옥에서 풀려난 지 10일 만에 슬프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엄청난 효자였죠. 효자는 며느리로서 정말 별론데요. 이후 옥에서 석방된 지 2달 만에 권율에게 정식 신고 후 백이종군으로 맡은 직책은 없지만 묵묵히 소임을 헤쳐나갔습니다. 이런 신앙과 실험과 고명 속에서 석 달을 보낸 동안 이순신을 밀어내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원균은 불보듯 뻔하게 방탕한 생활로 1597년 7천년 해전을 대패하고 수군도 패하고 본인도 결국 즉사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읽고 준비한 부분인데요. 요즘 되게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이지영 강사라고요. 이지영 강사가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지영이요. 이지영 강사가 하는데요. 여경. 네.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실현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명랑해정이나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이순신에게 백이종군이라는 실현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또 포장지가 너무 크진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에서 다시 시작된 전쟁 정유재란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목차가 보면 정유재란 발발 배경하고 정유재란하고 그 주요 내용은 원균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투가 진행되고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여기서 사망을 하고 저 파트가 끝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은 1592년 지금부터 한 얼마 전입니다. 400여 년 전입니다. 1년이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데 1592년 선조 25년 4월 13일 날 왜군들이 30만 대군이 일본 놈들이 부산에 도착을 해서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합니다. 사실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그냥 가도 20일이 좀 더 걸린답니다. 근데 더 빨리 21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다는 것은 우리 내륙에는 군사도 없고 아무런 저항 세력도 없이 쉽게 우리나라를 그냥 점령당했고, 우리 이제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이 5월 4일 날 우리 전라 자수영 여수에서 첫 출항을 합니다. 첫 출항을 해서 옥포 승척,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1차
해전을 해서 승리를 하고 다시 여수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다음에 당포 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한산 대첩, 부산 대첩 이게 다 1592년 1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들입니다. 임진년 4대 승첩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하고 그동안 4년 정도 이렇게 이제 전쟁이 없습니다. 없고 서로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그 명나라하고 일본 놈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 애국은 전쟁기지만 확보를 해두고 광화교섭을 하고 있는데 명나라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토요토미가 요구하는 것은 봉과 공, 그리고 기타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봉은 뭐냐 그러면 나를 일본 왕으로 인정을 하고 봉해주라라는 것이고 공이라는 것은 조선 사도, 한강 이남 사도를 우리 일본이 차지하겠다, 점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화교섭을 이제 일본 놈 고니시하고 명나라 16경이 하고 있는데 둘이 상당히 친하답니다. 그래서 토요토미한테 하고 이제 명나라 왕한테 속입니다. 그 토요토미에게는 명나라가 봉과 공을 모두 허락했다. 그러고 명나라 황제한테는 토요토미가 항복했다라고 이게 전해서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토요토미한테 그게 거짓말한 것이 들키고 나서 토요토미가 승진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을 사실 합니다. 토요토미 목표는 한강 이남의 조선 사도,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일부하고 경기도 일부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 14만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1596년 3월 중순경에 왜 일본의 주력 부대가 조선 강토를 유린하고 명나라에서도 이제 조선을 치고 난 다음에 명을 치니까 명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1597년 봄에 정유재란이 발발을 합니다. 그 보면 참고적으로 시간 관련해서 제가 이 파트를 5분 두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10분간 할 겁니다. 그러니까 5분 지나도 마이크 끄지 마세요. 이제 먼저 해상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권율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도 우리나라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균이를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원균이는 수군이 부산으로 나가기 앞에 먼저 앙골포 왜적들을 공격을 하고 수군과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많은 군들이나 시민들이 그 원균이가 아까 이 앞 시간에 백의종군 한 거 있잖아요. 그 이순신을 모함해가지고 백의종군하게 만들고 서울로 이렇게 압송을 시키고 원균이라는 그 병사들이 알기 때문에 원균이 계획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수의 명이 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 원균은 그 남이공 종사관이라는 사람한테 끌려서 세계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군 전체 90척을 이끌고 남이공과 함께 출병을 합니다. 이제 출병을 하는데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중에 일본 놈 강력한 부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못 가고 칠천도로 피해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원균의 수군이 적을 하나도 잡도 못하고 보성군수 안흥국하고 팽산포 만호 김축이 적의 탄환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잃고 또 이순신을 모락한 원군이 적을 한 명도 잡지 못한 것을 알고 권율이 크게 분노해서 원균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원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상상도 못할 치욕적인 꾸지람을 원균으로부터 듣고 이제 속으로 겁내 부해를 많이
냅니다. 원균이 권윤의 말을 듣고 이제 제대로 준비해주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홧김에 다시 삼도 수군을 이끌고 부산으로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대낮에 출정을 하다 보니까 왜군들이 요리 마음을 보고 있다가 원균의 군이 이동한 것을 보고 전투 준비를 해가지고 조선 함대를 격파 계획을 세워서 일본 왜군한테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전투 진행을 보면은 어디 갔어? 조선 수군이 6일 옥포를 거쳐서 7일 다대포에 이르러 외선 8척을 불태웠고 그다음 다대포를 지나자 외적선이 바다 가운데서 혼란을 주어 조선 수군이 갈피를 잡지 못했으며 마땅히 배를 정박할 것도 못 찾고 상당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병사들의 피로가 쌓이고 병선 이동 속도와 선단이 이동이 감소를 합니다. 그 원균이 이렇게 뇌물받고 사람들 막 군역을 빨리 제대로 시켜 말하고 면해주고 이래가지고 이 노젓는 격군이라 그러죠. 격군이 거의 반으로 줄고 이래서 그 좀 노졌다가 막 힘이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배 속도도 줄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강풍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원균의 배가 한 20척이 또 표류되고 망실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원균은 남은 배들이라도 이제 가덕도로 이동시키고 병사들은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좀 쉬라고 했는데 왜군들이 그 틈을 노리고 병사들을 공격해서 순식간에 한 400명이 목숨을 잃고 대패를 했답니다. 칠천량 외줄포에서 남은 군사들이 이끌고 칠천량으로 물러나고 이제 군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그 뒷날 그 7월 11일 날은 격분한 권율이 원균을 곤장으로 때리며 다시 진격하라고 또 명령을 하고 합니다. 7월 15일 날 원균이 대책 없이 모든 전선을 외줄포에 정박해둔 틈을 타 적들이 기습을 하고 칠천량 해전의 결과는 조선의 해군사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최대의 참패를 기록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원균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왜군 병사 칼에 맞아서 전사를 합니다. 그때 전라 우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최호 등은 이 조선에 걸출한 수군 지휘관들인데 이때 다 전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인적, 물적 그 자원의 효율이 100% 발휘되냐, 그래서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능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로 하느냐, 그는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치가 영역이 드러났다, 그런 것이고, 이혁기 장군은 이순신 장군 지하에 있을 때에는 그 임진년 때 당항포 해전, 또 한산해전, 부산해전에서 공을 아주 많이 세운 명장이라고 해요. 칠천량 해전에서 수군들이 전멸하고 절망에 빠지자 적의 칼에 맞아 죽느니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혼자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답니다. 얼마나 성질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균이 패배를 예상을 미리 하고 경상수사 대설이 처음부터 이건 싸우면 안 되는 경기다. 그래서 배 함선 12척을 전함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 도망치고 나서 그래서 배 12척이라도 남았답니다. 이제 조선 수군에는 수군 자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야흐로 이제 조선 한강 이남 사도를 강점할 목적으로 서해로 침략해오는 왜적을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 다음 발표 때 우리 박예현 선생님께서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로 강연을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 우리가 올리는 게 4조 세 번째 발표자 박혜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칠천량 전투 이후 그리고 명랑해전 전까지의 이순신 장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랑해전이 임난 중에 대승을 거둔 큰 전투이고 또 우리 민족에게 의미가 큰 전투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준비 과정이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과정 또한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함께 오늘 그 발자취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597년 음력 7월 15일 옹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칠천량 전투에서 재참패하게 됩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선조와 대신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큰 대책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기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도원수 권율은 칠천량 전투가 대참패하자 이순신을 찾아가 일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이순신 장군은 내가 직접 해안 지방과 전라 내륙을 돌아보며 방책을 강구하겠다 하면서 서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라도 해안과 내륙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투 준비를 하던 중 음력 8월 3일 삼도수군 통제사 재임명교서를 이순신 장군께서는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부임할 장소도 또 지휘할 군사도 또 뭐 사용할 전투 용품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이순신 장군은 이 전라도 순회 중에 나라를 구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새로운 요충지를 찾고 군량과 화포, 활 등 전투용품을 확보하고 도망간 군사를 재소집하는 등 이렇게 새로운 진지 구축을 위해 청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칠천량 전투에서 탈영한 배설 부대의 판옥선 12척의 소재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모든 것이 전소된 해상 전투를 포기하고 육지로 올라가 적들을 막으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우리 이순신 장군은 그 유명한 명언 한마디가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 조선 조정에서는 저런 말이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투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던 중 8월 19일 이순신 장군께서는 드디어 통제사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취임 연설로 우리들이 임금의 명령을 같이 받들었으니 의리상 같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다음에야 한 번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아까울 것이냐. 오직 죽은 뒤에 알 것이다. 이에 공감한 우리 군사들은 다시 깨어나 이순신과 함께 나라를 위해 죽기를 맹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칠천량 전투와 맹량해전 사이에 이순신 장군의 준비 과정으로는 전선을 움직일 병사를 모으고 군사들을 먹일 군량미를 구하고 적과 싸울 무기를 구하고 군함을 다시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착실히 전투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12척의 전함을 이끌고 회룡포를 떠나 이진으로, 이진에서 언안진으로, 다시 언안진에서 장도로, 또다시 진도 벽파진으로, 그리고 마침내 명랑 울돌목으로 적과 싸울 최적의 장소를 찾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이순신 장군은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전투에 승리한다라는 병법을 적용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기에 명랑해전이 대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조원의 김서영 선생님의 시간을 5분을 양도받아서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지금 42분이니까 47분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50분에 대한 시간이 됩니다. 3분. 해봐. 제가 10분 사용하겠습니다. 이순신은 칠천량 해전으로 우리 수군이 엄청난 패배감에 빠져 있고 바다 제해권도 다 뺏겨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구국의 길에 서게 되죠. 이 부분 아까 우리 박혜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이순신은 탐망꾼을 잘 활용했습니다. 탐망꾼의 보고를 듣고 저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대비를 하고 계셨죠. 9월 7일 날 탐망꾼 임중형이 어람포 앞바다에 13척의 적군 배가 들어와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전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가볍게 물리칩니다. 9월 14일 날 탐망꾼 임준영으로부터 적선 200여 척이 또다시 어란진으로 직결을 하고 있고 55척이 이미 어란포 해안에 들어와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제 더 이상 왜군과의 전투를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판옥선 12척일 뿐이고 외적은 대형선과 중소형 전선을 다 포함해서 300여 척의 배를 가지고 있어서 수적으로 아주 크게 열세인 상황이었죠. 수적으로 열세인데 대적을 만나서 싸우려면은 지형적인 이점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명랑 앞바다 울돌목이죠. 명랑은 물이 들어오는 길이 좁고 길고 물살의 흐름이 아주 빠르기로 유명한 곳이고 물이 거칠기로 세계 해역에서 5번째 안에 드는 거친 곳이라고 해요. 그것을 전장으로 선택을 해서 지형적인 이점을 얻고자 했지만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그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순신은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명랑 앞바다를 선택을 해서 9월 15일 진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유명한 필생즉사라는 말로 훈시를 하고 출정사를 남깁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배수진을 친 곳이기 때문에 모두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아끼지 말고 싸워야 한다 하면서 격려를 하시죠. 제가 이 부분은 명랑 영화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9월 16일) 임진영의 보고가 또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에 200여 척의 적선이 명랑 앞바다로 모여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전략을 다 마친 이순신은 우리의 배를 가지고 명랑 앞바다로 가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진을 꾸밉니다. 12척의 배를 일자진으로 배치를 하고 대장선만 맨 앞에 세우고 후방에는 피난온 어선들을 병선으로 이장을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배가 많이 있는 것처럼 허장성세의 전략을 세웁니다. 울돌목은 들어오는 길목이 좁고 길어서 이순신은 적군의 배가 아무리 많아도 저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배는 한꺼번에 100여 척이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살의 흐름이 다시 바뀔 때까지 1시간 정도만 잘 버텨준다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신 거죠. 자,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나눠줘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꿈도 찾았고, 게다가 끝없이 밀려드는 적선을 보고 친구가 우리는 와서 장수들은 설레했던 점. 그 자리에서
노를 열심히 젓고 돛을 내리고 역류를 또 버티면서 지켜줘야 하는데 마이크도 안 되나요? 차라리 마이크를 아예 그냥 다 꺼버리라고. 꺼버리고 그냥 해도 돼요. 그러게요.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 끝없이 밀려드는 적선을 보고 겁을 먹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돼. 나는 조력 흐름에서 우리는 저절로 뒤로 물러나면서 후퇴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서 오직 이순신이 단 대장선만이 앞으로 나서서 적군과 싸우고 근데 있는 지금은 내가 우리 상황이었죠. 아빠 운전을 못해. 돌산에 되게 우리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자기 농장에 된대. 혼자 못 가는 거야. 근데 왜 내가 그거를 맨날 라이딩을 주말마다 해줘서 바쁜데 됐네. 우리 대장선을 중심으로 적선이 에워싸고 마구 공격을 합니다. 겁을 먹은 우리 수군들이 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군우 사기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떨어지는 걸 지켜볼 수 없어서 이순신은 적을 피하는 수군의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군사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 다음에는 영각을 불고 초yo기를 세워서 장군들을 독려합니다. 이에 안희와 김응암이 앞에 나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곧 안희는 적군들에 둘러싸여서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자 이순신은 배를 돌려서 안희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적선 세 척을 침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잠시 사기가 올라왔죠. 그 틈에 다른 군사들도 앞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장이 탄 대장선을 총 공격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적장 부르시마가 바다에 빠져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적장이 전사하면 군인들 사기가 순식간에 꺾이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군우 사기가 떨어질 때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물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황한 적군들은 우왕좌왕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내서 총 공격을 하자 그 과정에서 31척의 배가 침몰하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배들은 가까이 올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후퇴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13대 133척이라는 이 엄청난 전략적인 열세를 딛고 우리가 길이 세계적인 해전에 남을 만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날의 일을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천행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천행. 그래서 자신의 공과 전략을 내세우지 않고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천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투가 일어난 날은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이면 보름 가깝지 않습니까? 보름이면 달의 기운이 가장 셀 때입니다. 그래서 달의 기운이 가장 세기 때문에 조류가 바뀌었을 때 힘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세서 적군을 물리치고 깨뜨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로 저도 천행이 보태져야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랑승첩의 의미는 흩어졌던 우리 수군을 재건하게 되었고 빼앗겼던 남해의 제해권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는 수군이 서진 계획을 포기하고 동쪽으로 진을 옮겨야 했고 육군은 북상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틈을 얻은 거죠. 이 책에서 이순신을 정돈된 인격체의 소유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돈된 인격체. 이 말은 명랑승첩 이후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조는 전쟁에 참여한 장수들을 차례대로 승진을 시키면서 이순신에게는 은 20냥의 보상에 그치고 맙니다. 조정의 대신들과 심지어 명나라에서까지 더 높이 치하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선조는 사소한 적을 잡은 거에 불과하고
이미 이순신의 직급이 충분히 높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정말 째째한 선조지요. 예. 그렇지만 이순신은 이 부당한 포상에 아무런 대꾸나 반론을 하지 않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본인은 지극한 정성으로 일을 하고 결과에는 담담하고 공은 부하들에게 돌리는, 정말 오랫동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일품을 지니신 분이죠. 그리고 또 왜구들은 올라가면서 홧김에 아산에 가서 이순신의 본가와 마을을 다 불지릅니다. 그 과정에서 막내 아들 면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자, 아들의 죽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자, 뼈를 깎는 고통에 겪으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나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화를 당했다고 자신을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면으로 삭히는 이 부분에서도 이분의 인격이 얼마나 정돈되고 높은 건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바깥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집안일을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순신은 나라와 가족과 부하에게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순신은 오랫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가족과 부하를 모두 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가족과 부하를 위해서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오는 정돈된 인격체, 이 말을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순신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돈된 인격체 하면 떠오르는 그 고급스러움과 품위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